시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사라고 봅니다. 시작은 김장 때부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시작한 것은 제사 때부터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사가 참 많았어요. 저는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임신 3개월 만에 첫 제사는 저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입덧을 심하게 해서 몸은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전혀 안쓰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애 낳는 거라고 하면서 유난스럽다고 입덧한다고 꾸중을 하셨죠. 어머님께서 어떠한 고통도 다 엄살이라고 하시는 분이라 힘들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제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사라고 하면서 장을 봐오셨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어머님은 제사 준비 역시 입으로 다 하셨습니다. 저더러 나중에 다 해야 하는 것이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거의 입으로 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합동제사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님 한 번 제사라고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먹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둘째 시누가 일찍 왔길래 도와주러 온 줄 알고 기뻐했죠.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하더군요.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앉아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완전 먹으러 왔더군요. 시어머님도 기가 막힌 게 시누이들에게 아예 다른 제사를 거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붙여놓으면 시누이는 하나 둘씩 오며 가며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드시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차마 넘겼어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여기에 또 풀어보네요. 제사 음식도 알고 보니 시누이 아들에게 다 챙겨보내려고 엄청난 음식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들 하시더니 세상에 남편이 먹을 만큼만 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빼고 시누이 아들만 챙겨주더군요. 지금 다시 또 생각하니 열불이 나네요. 현재 얘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 오래전 과거는 묻고 시누이 아들이 20년 후 내 앞에 나타난 것과 저희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친정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회사를 다니고 저도 짬짬이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친정 어머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원래 친정 아버지가 알부자이신데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도 돈을 풀지 않고 움켜쥐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인 걸 알고 있기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남동생과 저는 부모님 재산을 탐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고집센 아버지께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나중에 줄 바에는 차라리 나이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설득해 오셨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노후자금만 빼놓으시고 다 상속해 주셔서 형제라고는 남동생 하나라 상당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놈 입이 귀에 걸린 것을 보면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다가 본인이 운영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려주니 좋아하더군요. 저는 모든 명의를 다 제 걸로 하고 나머지 돈도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저에게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쫓겨날 것이 당연하니 제 눈치만 보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돈도 있는 사람이 쓰는가 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봐서 10배 정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부잣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산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건물도 하나 사고 해서 새도 받아먹고 있어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이 하는 가게도 변두리 싼 곳으로 옮겨서 가게 월세 같은 건 걱정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남편이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런저런 소식을 시누이 아들들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저 모르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어쩐지 자기 동생 전화가 오면 방으로 가서 받거나 문자로 주고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댁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서 신경을 끄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상황이 급하니 신우가 남편을 자꾸 재촉하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제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기 누나와 동생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 놈이 술 한잔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고 듣기도 싫은 동생 얘기를 꺼내더군요. 신우이는 마음을 곱게 쓰고 살지 않아서 그런지 기가 막히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들을 키웠더군요. 그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인지도 모르고 애까지 가져선 그 부인한테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 셋을 혼자서 키우는데 애기 아빠가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젊어서 그 남자한테 미쳤던 거죠. 자식들 내팽겨치고 잘 돌아가는 건지 늙어서까지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우이도 역시 애 둘까지 낳았는데 남편이랑 전 부인이랑 아직 이혼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산다고 들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 상하고 제일 재수없는 큰 신우이는 자식 때문에 지금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더군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는 바람에 깜빵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사내 연애를 했는데 유부남인 거 알고 사귀었다가 지금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들었네요. 고모부도 주식 투자했다가 퇴직금 다 날리고 큰 신우이의 집안은 아주 개판이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저한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왜 이런 말을 왜 해? 왜 도와달라고 있어? 지금 상황이 다들 그렇잖아. 도와주면 안 돼? 나머지 셋은 뭐하고 사나? 뭐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낸 나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누나들 셋이서 잠도 잘 못 잔다고 들었어. 처음에 도움을 줬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1년만 돕고 산다고 들었어. 그 남자 놈들이랑도 그렇게 지내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도와주라는 거야? 내가 누나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받았어. 난 자기 누나들한테 받은 거라고는 멸시와 구박뿐이었어. 그리고 다시 누나들의 가정도 도와주자고 지난 얘기 또 해볼까? 이제 네 누나들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날 먹던 술상을 갑자기 들쳐 엎어버리더니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뭐 하는 짓이야, 식당 놔두고 궁상맞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다고 변하는 거 없어. 내가 남을 도우면 도왔지 진상 같은 니들 식구들은 절대로 안 도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했더니 상을 없는 걸로 부족했는지 이놈이 거실장에 제가 아끼는 그릇을 밀쳐버려서 수많은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동안 애 아빠라고 버리지 않고 거두어줬더니 이놈이 겁을 상실했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간편한 옷을 가지고 나와 가위로 마구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이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치려고 하다가 멈칫하더군요. 제가 가위를 들고 있었거든요. 죽고 싶어?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춰야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이놈 옷이라고는 면티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는데 제 성질 건드려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고는 그대로 나가더군요.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싸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전 예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그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제가 그냥 이러고 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놈이 가게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화가 풀렸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서 그런지 당분간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김이라지만 지가 한 행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쉽게 집에 오지는 않더군요. 그동안 저는 집이며 가게며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 놈이 가게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집으로 왔더군요. 그럴만한 게 하는 가게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했는지 문을 두들기면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했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팔고 아주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보기 좋게 남편 놈과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서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하고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누이 아들도 같이 왔고 그놈 시누이들도 동생이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하거나 동생 감싸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부탁을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지만 시누이 아들까지 몰려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선심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그놈 하는 짓과 시누이들 하는 짓을 보니 그 마음은 싹 사라지더군요. 어찌나 거짓말을 하는지 할머니가 되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시누이라고 기세 등등 하는 거 보고 있자니 참 할 말이 없다 싶었죠. 그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빈 껍데기 붙들고 까불다가 동생까지 이혼을 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했더니 전현이 무서운 게 없는가 봅니다. 세월만큼 저도 변했고 이제 다 같이 늙어가면서 인연 전원 하지 마시고 지팡이 들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힘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동생도 잘 돌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저한테 휘두르길래 잡아서 내동댕이에 쳤죠. 어이없어 하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더군요. 늙어서 뼈도 쉽게 붙지 않으니까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저 건드려봤자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손해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신 다시 보지 말자.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진짜 주려고 했는데 네가 나 몰래 빼돌린 돈은 내가 위자료다 생각하고 되돌려 달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러고 살다 돈 없으면 그동안 네 동생한테 준 돈 달라고 해. 엄청 해먹었던데. 신우인연도 염치가 있는지 아무 말 안 하더군요. 20년 동안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그들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진짜 시댁과 끝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누이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진행 중이네요. 이젠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있게 자란 성격이에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밥집 알바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살았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곳에 할머니 아빠와 살았는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으니 말이죠. 일찌감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나이를 속인 뒤 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면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번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쪼개고 쪼개서 저축도 하고 할머니 아빠 약도 사드리고 병원 가고 다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급격하게 병이 악화되어서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살아와서 그런지 할머니 아빠가 떠났을 때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이제 세상에는 나 혼자 남았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겠다 하고요. 슬퍼할 틈도 없이 할머니와 아빠와 같이 살았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값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 이놈의 집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 둘씩 덜어내고 다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아빠와 할머니가 떠나신 이후에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 몇 푼으로 서울에 있는 한 원룸을 얻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학원을 등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그냥 젊음을 팔면서 시간제 일을 하면 언젠간 나도 쓸모 없어져 버리겠구나.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미용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정말 비쌌어요. 집을 팔아서 돈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미용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빙 일도 하고 밤에 고깃집에서 서빙도 했었던 것 같아요. 1년간의 미용 학원 과정을 익힌 후 청담동 미용실로 들어가 스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청담동 미용 스텝이지 그냥 저는 심부름꾼 잔잔바리 일을 하는 기계였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감히 잘라보거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 밥 차려드리고 미용실 바닥 쓸고 청소함 비우고 그런 거였어요. 누가 보면 왜 저런 일을 하나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경험이고 언젠가는 나의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스텝 일만 5년 정도 했을 때 조금씩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맨날 머리카락만 쓸고 선생님들 다 밥 드시고 남은 반찬 찌꺼기만 먹던 제가 드디어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집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손질해준 첫 손님께서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벌벌 떨면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게 티가 났나 봐요. 그 손님은 처음이에요? 원래 저 담당하던 쌤 있는데 휴가라서 그냥 막내 미용사 분들 중에 아무나 잘라달라고 했는데 아유, 못해도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머리 잘라요. 난 상관없어요.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겁니다. 손님의 말에 힘을 얻고 스타일링을 해드린 결과는 대만족이었죠. 그 손님은 그 이후로 미용실에 올 때마다 항상 저를 지정해 주셔서 찾으셨고 그렇게 선배 미용사분들께 제 실력을 조금씩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손님이 저에게서 머리를 자른 뒤 갑자기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근처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처음 내 머리 잘랐을 때 벌벌 떠는 모습이 자기 사회초년 시절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였는데 며칠 전에 이게 사랑인 걸 알았다고 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요. 깜짝 놀랐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잘생기고 착한 손님이 내가 좋다니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을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밖에서 만난 날 저희들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오후 1시에 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9시까지 그 커피숍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름 힘든 일을 겪으며 누구보다 강하고 드센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한없이 약한 그런 여자일 뿐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꽁꽁 숨기고 싶었던 저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본인만의 비밀이었던 불우한 가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잔 어릴 때 아빠는 바람 나셔서 집 나가시고 엄마께서 홀로 키우셨는데 어머님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와 연을 끊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는 미용실 일에 집중했고 몇 년간 갈고 닦은 실력 덕분인지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떤 달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물들어와서 일할 때 저에게 손가락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가위를 손가락에 끼고 머리를 자르는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닳아버린 거였죠. 버티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미용실을 관두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미용실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돌아갔었을 때도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는데 죽을 정도였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옆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남자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 아파 죽겠다고. 나 너 옆에서 평생 있으면서 지켜주고 싶다면서요.
그때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남자한테 시집 가야겠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셨고 그렇게 뭔가 크게 나서서 일 벌리는 거 싫어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그냥 신혼여행을 크게 갔다 온 걸로 했어요. 스타트업 회사이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내실 탄탄한 기업이었기에 신혼집은 남편이 서울 노른자 땅에 마련했어요. 저도 미용실 하면 모아둔 돈이 있긴 있었지만 남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신혼집에 들어간 지 3주 조금 넘었을 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다른 때랑 다르게 몸이 살짝 감기 걸린 것처럼 아프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직감은 틀리지 않나 봐요. 테스트기에서도 2줄이 나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임신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손 때문에 미용을 그만두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니 책임감도 강해지고 뭐랄까 슬퍼하고 우울해할 틈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게 천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또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만끽하던 중 거의 15년 넘게 연을 끊었던 시모가 남편을 찾아온 겁니다. 쎄 빠지게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간 남편이 대기업 입사 다 포기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동기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번 건데 어떻게 안 건지 어머님께서 돈 냄새를 맡고 남편 회사를 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완전 남편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난동을 피웠나 봐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왜 왔어? 무슨 자격으로 와서 나한테 돈 내놔라 명령질이야?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르겠어. 라고 했나 봐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시모는 도망을 갔나 봅니다. 곤욕을 치른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10여 년 만에 엄마가 날 찾아왔는데 회사에 와서 직원들 다 있는데 난동 부리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 종교에서 아들한테 돈 뺏어오라고 하며 내 정보를 어떻게 캐내서 엄마한테 건네준 것 같은데 미치겠다 하며 제품에 안겨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엄마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정말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본인의 수치와도 같은 가정사를 들켰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겨우겨우 남편을 달랬어요. 워낙 강한 사람이라 금방 괜찮아졌지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를 굽힐 수도 없고 집안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더러워진 하얀색 이불을 들고 빨래방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맡기면 배달도 해주고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덮는 얇은 하얀색 이불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을 열자 문 뒤에 있는 사람이 문에 탁 걸린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누군데 왜 남의 집 앞에 계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혁준이 와이프가 너야? 라는 겁니다. 언제 나를 봤다고 반말을 하시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했죠. 네, 제가 김혁준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다짜고짜 반말하고 욕을 하세요? 네? 라고 소리 지르자 그 아줌마는 갑자기 제 머리를 쥐어잡으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혁준이랑 결혼을 해? 우리 혁준이는 결혼하면 안 되는 애야. 우리 신도들이 혁준이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니깎게 뭔데 혁준이를 데려가? 라고 하더니 제 배를 보며 세상에 너 임신했니?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아! 하면서 난리 피우기에 저는 하지 말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정말 신들린 듯이 거의 개거품을 물고 난동을 피웠고 저는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에 휩싸여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아줌마는 냅다 도망가려는데 정말 기적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려 옆집 사람이 복도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불을 꼭 잡은 채 살려달라고, 저 사람 잡아달라고 하니 그 청년이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아줌마를 잡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남편의 엄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은 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삼키지 못했어요. 저는 급하게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았지만 끝끝내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난리통 탓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이가 정말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거였죠.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며 막 소리쳤고요. 남편은 유명한 로펌을 고용해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편은 시모가 다닌다는 그 정체불명의 종교단체인지 사이비인지 하여튼 그것들 털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곳의 비리와 탈세 이런 것들을 알아내 국세청과 방송국에 제보를 했고요. 제 사건도 익명으로 처리해 모 방송국 PD에게 이야기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방송국과 국세청 등의 압박이 오니 그 사이비들은 문을 닫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팽했대요. 버린 것이죠. 자기네한테 더 이상 이득이 안 되니 말이죠. 거의 몇십 년간을 그 사이비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시어머니는 그 사이비에게서 자기가 버림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거의 기절을 했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뻔뻔스럽게 나왔지만 자기가 그 사이비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그날 구치소에서 구속 수사되어 있는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난동을 피우다가 병원에 감금이 되었네요. 정말 별일 다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남편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 일상생활을 찾아가고 있어요. 많이 괜찮아졌지만 악마 같은 시모와 전쟁은 끝까지 가렵니다.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냥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전부 엄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알았지만 세상에는 또라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마음을 잘 추스려서 다시 아이를 준비해야겠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주절주절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